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충렬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죄송합니다. 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기업 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이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유충렬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렬 교수님은 경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퀸즈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요.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님으로 현재는 재직하고 계시고 학회 또 정부 또 그 기업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회계저널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회계 기준원이랑 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유충렬 교수님은 뭐 정말 연구로 대단히 많은 실적을 내셨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여러 페이퍼들이 외국의 유명 언론 야후 파이낸스나 또 르몽드, 뭐 르피카로, 캐피탈 등 여러 언론에도 언급되는 등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학문 세계에만 영향을 주는 페이퍼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많은 페이퍼를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고요. 유충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있고, 우리 김봉환 교수님을 저희가 미국에서 학생일 때 또 만나 뵙고 이렇게 계속 한국 와서 또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뭐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또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저한테 좀 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력서에도 약간 뭐 수정을 하자면 제가 회계저널의 지금 편집위원장은 2년 임기가 끝나서 올 7월에 끝났고 다른 것들도 이게 사실은 대외 활동에 제공하기 위한 이력서를 만들어 놓은 거라 약간의 그 학계에서 통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통하는 용어로 좀 적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좀 부끄럽고요. 그래서 오늘 연구 발표 논문은 제목이 아까 소개시켜준 대로 기업 집단, 그러니까 그룹사죠. 우리나라 재벌 그룹사 내 상표권 사용료 이전에 관한 연구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주회사나 또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봉환 교수님께서 오늘 1시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발표 시간이 있고 한 30분 정도 Q&A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덜 전형적인 발표 체제예요. 보통 보면 이 논문은 제가 다른 데 몇 군데 발표하면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하거나 그리고 이제 한 Q&A가 10분 있거나 아니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더라도 계속 논문을 얘기하는 동안 계속 이제 질문 응답이 오니까 이렇게 롱텀으로 1시간 동안 발표할 거리인가 이런 약간 고민이 좀 들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들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도 좀 논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속담 또는 얘기 중에 이제 you are what you eat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거는 어떤 음식을 먹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보면 꼭 unhealthy라고 보진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초이스는 뭐 이렇게 보면 도너츠나 뭐 피자, 뭐 이런 핫도그, 이런 소세지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몸의 구성을 가지게 되고, 반대쪽에 뭐 초록색이 많은 헬티 초이스는 보면 뭐 그 레터스라고 해서 상추, 뭐 수박, 사과 이런 거 먹고, 무릎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무릎 이거는 아티초크라고, 이게 미국 사람들은 좀 삶아가지고 이게
그 피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든데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또는 여러분이 그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또는 박사를 하시니까 이제 적어도 밖에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밖에서는 여러분들을 이제 지식인이라고 볼 텐데요. 지식인들은 이제 보통 요즘 책을 안 읽고 논문을 많이 읽지만 어쨌든 뭔가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또는 영국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read. 그래서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을 이제 디파인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석사도 졸업하실 때 그럴 테고 박사를 하시면 이제 논문을 쓰고 그럴 텐데 이제 저술을 시작하면 어디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데피니션 또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어떤 글을 써왔느냐, 특히나 교수로서는 네가 어떤 논문들을 퍼블리시했느냐가 이제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점점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You are what you eat, 일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대해서 시작해서 결국 대학 교수 또는 이제 교수 아니라도 어디 연구원의 박사님이 되시면 You are what you publish, 어떤 연구들을 수행했고 어떤 연구들을 어느 저널에 이제 게재했느냐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한 뭐 10개의 저널을, 우리는 이제 카이스트의 특성상 해외 저널에 소위 말해 SSCI나 또 그 위에 탑 저널을 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회계학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 알겠지만 성과 측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일 동인이 떨어져서 국내 논문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국내 논문에 편집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거기 저술을 하진 않고 그냥 편집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봉사로. 그래서 지금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10편들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보면 그 저의 그 언더라잉 리터치 띠이라고 그러는데 박사과정부터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의문은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그 스탁 마켓에서 자본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컨벤셔널리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대단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생각들을 뭐 CAPM이니 뭐 이런 그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자본시장은 완벽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이런 그 편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캐피탈 마켓에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요. 그걸 갖고 이제 졸업 논문도 그런 쪽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가 박사할 때만 해도 저희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어떤 교수님들은 대단히 좋아해서 이제 인커리지 하는 반면 또 어떤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 리서치 스트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해요. 아니 뭐 캐피탈 마켓이 너는 그럼 이니피션트하다는 얘기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결국은 설득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제가 주로 한 거는 개인으로 들어와서 그래 마켓은 이피션트할지 모르지만 개개인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바이어스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2009년 또는 그 이전부터 논문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애널리스트들 또는 애널리스트의 가 내는 그 이익이나 주가 예측에 대해서 그 민간이, 그러니까 그 인베스터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 논문 같은 경우 보면 일종의 편견에 관한 논문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같은 이민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에 따라서 인베스터들이 쟤는 어느 나라 쪽 사람들이니까 어떨 것이야, 그런 것들을 주가 반응이 좀 속도가 달라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를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런 롱텀 띠을 가지고 연구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마이크 가까이. 네. 우리 다 막.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하는 연구라는 게 대단히 이제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디비주얼이 개인이 그 마켓에서 이니피션트한 어떤 행동을 또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냐 하는 것들은 주로
주로가 이제 100%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인베스터들 또는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가지고 미국에 있는 주가 자료 반영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제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카이스트의 교수로 왔는데 저는 몸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이제 아이보리 타워에서 숨어서 카이스트라는 이제 카이스트는 또 학교도 작고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뭐 연구 활동 좋습니다만 연구 활동만 하는 게 아니냐 약간의 이제 뭐 소외감, 자괴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말도 있어요. 퍼블리시와 페리시라서 여러분 교수가 돼서 또는 연구 박사가 돼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논문은 왜 쓰느냐?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논문을 써야 일단 뭐 당연히 박사과정 학생, 석사과정 학생들은 졸업을 할 것이고 졸업을 하고도 너무 좋은 논문을 써야 잡을 거거든요. 취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럼 취업을 받았으면 했으면 끝이냐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나서도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승진 요건을 충족한다든지 연구비를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연구 실적에 따라서 강의 책임 시간도 이렇게 학교에서는 조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교수는 무조건 연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또 학자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사실 밖에서 좀 더 열심히 뛰었을 때 좀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 학교나 굳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좀 더 지적인 교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 이런 연구를 지난 6개월, 1년 동안 해왔는데 새로 만난 김 교수님,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는 지적 교류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발표하는 연구 결과가 사회나 학회 또는 업계에 알려짐으로써 이제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보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점점 인센티브가 왔다 갔다. 여러분들 당장 학생 때는 이제 당연히 졸업이 제일 중요할 테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잡을 잡느냐, 뭐 그다음 마지막까지는 이제 자기 만족 또는 현실 참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 가지 그 리서치 포트폴리오가 변화해 왔는데요. 사실 밑에 10번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논문들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면 대학 교수들이 보통 무주택자죠. 저도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니까 맨날 아파트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까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2010년에 초반에 시작한 게 이게 8번 논문인데요. 이게 GS건설의 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 30개 정도를 분석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퍼포먼스 매저먼트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그 건축 공사 진척 속도라든지 예산 사용의 성공 여부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뭐 아파트를 사는데 도움을 됐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하고 그 내가 또 학자로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는 거를 가능한 매칭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들이 이제 제가 해외 유학을 갈 때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좀 받았는데요. 그럼으로써 제가 대기업은 왜 장학금을 줄까 학생들한테 또 그런 거에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이제 뭐 어떤 경우에 charitable contribution 기부금이라죠 기부를 하느냐 또는 6번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럼 대학 교수들이 사회이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대학 교수가 사회이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사회 공헌을 하는 거나 그런 이제 의문을 하고요. 또 3번 논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기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부금들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제 그 재벌 회사는 여러 가지 회사 계열사들이 이제 같이 코디네이트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거에서 누가 기부금을 더 낼 것이냐 말하자면 삼성그룹 내에서도 전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화재가 있는데 누가 돈을 낼 것이냐 그런 조율이 있는가를 본 게 이제 3번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까 회계기준원 일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IFRS를 도입하면서 어떤 정책적 그 인센티브가 있었고 정부 당국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연구들을 계속 이제 아까 언더라인 팀은 인디비주얼 개인이 그 마켓에서 이피션트하냐 이니피션트하냐를 보기도 했지만
다른 이제 제 관심이 이볼브하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특히 나머지 논문들은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데이터로 하는 게 좋은데 국내 데이터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늘 난관이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회계학회에 가서 많이 쓰는 건데 다른 교수님들도 제 그림을 많이 따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내려고 그러는데 난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특히 외국 저널을 내려고 그러면 아니 왜 이거 한국 얘기인데 한국 뭐 재벌의 얘기인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졌더니 우리 미국 저널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엔도지니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코노메트릭스 마피아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팀은 한 축은 그 노벨 경제학상에서는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 가지고 뭐 그런 그냥 그 리그레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 것들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탑저널,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탑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보면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없으면 논문을 퍼블리시하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없느냐,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찾아라.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는 이게 도저히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찾을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가능한 연구 주제를 찾아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 웩더 테일이라고 그러나요?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겪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리 페이퍼가 억셉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서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이 사진은 이제 조안 롤링이라고 그 해리포터를 쓴 작가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느냐가 어떤 아까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read, You are what you publish인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종국의 연구자 10년 생활, 20년 생활, 30년 생활을 했을 때 자기가를 디파인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제 이것저것 쫓아가다가 나의 모습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이제 불행한 일이니까 좋아하는 연구 주제를 연구를 하더라도 좋아하는 연구 주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시간을 소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로 돌아가서요. 이 연구는 대기업 집단 내 상품권 사용 연구고요.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조승현 씨가 저희 박사과정 학생으로 상당히 많은 레그워크, 리그레션을 돌리거나 자료 수집 일을 많이 했고요. 또 중간에는 우리 배진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배진환 교수님은 제가 박사를 한 퀸즈 대학에서도 논문 커미티로 계셨던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고려대에 계시는데 카이스트하고 고려대하고 되게 가깝기 때문에 자주 이제 만나서 이 연구 주제도 제가 이런 일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배 교수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논의를 계속 하면서 외람되지만 리서치 버디라 그러면 외람되죠. 선생님이니까. 근데 선생님하고도 계속 저하고도 아까 말한 인텔렉츄얼 큐리어시티 호기심을 교류하는 그래서 늘 또 분석적이시라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저쪽에서는 좀 배 교수님 비판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리서치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셋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학 가기 전에도 이런 이제 브랜드 밸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애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구글이고 뭐 아마존 이런 그 기업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머니터리 밸류가 금액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 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사실은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부터 매년 이제 회사별 브랜드의 그 순위도 중요하고 이제 그 매그니튜드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보면 삼성이 5등으로 작년보다 이제 원래 6등 하다 5등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애플이 올타임 지금 최근에 1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저는 유학 가기 전에도 도대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내가 이제 미국에 또는 캐나다에 가서 회계학 박사를 하면 그런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
삼성과 애플 이제 이런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2000년부터 브랜드를 측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되는데 보면 중간에 그래프가 이제 워낙 길어서 좀 잘 안 보이지만 2000년대 중반 2004년 5년만 해도 삼성이 빨간색으로 된 삼성이 애플보다 그러니까 삼성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고 애플은 그때만 해도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애플이 좀 더 애플보다 삼성이 브랜드 가치가 좀 높은 적도 있었는데 2010년 이후 11년부터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애플이 많이 커졌죠. 삼성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연 이런 브랜드 밸류를 어떻게 매저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어. 관심은 있으면은 측정의 문제죠. 그런데 측정이 더 객관적인 거는 사실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있으면 우리 이제 회계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약과 거래를 보면 좀 더 측정이 객관적이 되는데요. 얘가 사실은 상표권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 자동차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90년대 후반에 생겼다가 중간에 이제 외환위기가 겪으면서 르노로 팔렸죠. 그래서 그러면서 르노 자동차가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한참 동안 썼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 약 1년에 300억 정도를 삼성 브랜드를 쓰는 가치로 매년 지불했습니다. 300억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닌 게 르노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사실은 삼성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르노 삼성이 지불을 했고요. 마침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더 이상 이제 삼성 브랜드를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안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삼성 브랜드가 주는 가치 또는 또 브랜드 사용료를 비교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슈는 대한항공이 있죠. 우리 대한항공을 보시면 대한항공도 보면 원래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대한항공만 있다가 2013년에 홀딩스 컴퍼니 체제로 나오면서 한진그룹 칼 이런 이제 명칭을 바뀌었는데요. 그런 명칭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한 300억씩 대한항공이 한진 칼로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계약 내용을 거기서 발간되는 이제 공시 자료를 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리안에어, 대한항공은 계속 코리안에어에 있는데 새로 생긴 한진칼이라는 회사에 태극 마크를 쓴다고 연 한 270억, 여긴 270억으로 하는데 요즘 한 300억 정도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대한항공은 내가 대한항공이었는데 새로 생긴 한진칼에 대한항공단위 한진칼에 300억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 브랜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기들은 산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식을 보면 매출액에서 항공 우주 사업에 대한 매출액은 빼고 또 광고 선전비도 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0.25%를 곱해서 나온 값 그러니까 그게 한 270억 정도 되는 돈을 매년 이제 낸다고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옆에 이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인데 여기도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를 매년 내고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아시겠지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금호그룹하고 금호산업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브랜드 밸류가 뭐가 더 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를 냈는데 아시아나는 아시아나인데 왜 금호에다가 브랜드를 쓰고 있느냐? 여기 보면 아시아나항공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획자 또는 꺽쇠가 보이죠. 그 꺽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 130억을 낸다 그러면서 꺽쇠는 날개를 표시하기도 한다는데 과연 내가 이제 아시아나 투자자로서 이 꺽쇠의 가치가 연 130억 정도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료들이 과거에는 이제 보이지 않다가 2018년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어펜딕스 B를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거를 한글로 본 건데 그룹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나온 한라홀딩스를 보면 한라홀딩스도 연결 매출액에서 광고 선정비를 제외한 어떤 임퓨테이션 베이스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는데 보면 2017년 회계연도를 보면 계열사별로 어떤 계열사는 0.6%를 곱해주고 어떤 계열사는 0.1%에서 미니멈 0.1%, 또 맥시멈 0.6%를 곱해줘가지고 브랜드 로열티를 결정했는데요.
in between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목포 신항만 운영이나 한라 OMS는 0.2%를 곱해주고 주식회사 한라는 0.1%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더블로 뛰죠. 그래서 0.20 받던 회사들은 0.40으로 뛰고 0.10 받던 회사들은 0.20으로 2배 뛰는데, 그럼 왜 브랜드 로열티가 갑자기 떴느냐? 주 한라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가 2배 1년 만에 떴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명확한 에비던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한 해 동안 한라 엠티스와 한라 앵컴이란 두 회사, 원래 제일 많이 내던 회사도 계열사에서 분리됐어요. 그 회사들이 이제 매각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한라 엠티스와 한라 앵컴이 빠졌으니까 브랜드 로열티 수입이 한라 홀딩스 입장에서 줄었으니까 뭔가 그걸 메이크업, 보충하기 위해서 야 원래 너희들 조금 내고 있는 애들 2배 내라, 이런 식의 결정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수사관이 아니니까 이걸 그렇게 왜 됐는지 모르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사실은 약간 그런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연구는 크게 2가지 그 연구 발견 또는 연구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그러면 이제 대기업 또는 재벌 회사가 홀딩스 컴퍼니 거버넌스 스트럭처,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을 때 그 상표권 비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는데요. 연구 발견은 그 계열사들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경우에, 홀딩스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같더라. 이게 연구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주회사도 보면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순수 지주회사라 그러면 이제 LG 또는 GS 그룹이 보통 그런데, 그야말로 홀딩을 위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홀딩만 하는 메인 비즈니스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순수 지주회사 또는 영어로 퓨어 홀딩스 컴퍼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 지주라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금호산업이, 그런데 금호산업은 아까 원래 아시아나 항공도 지배하고 있지만 금호산업은 꽤 큰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설회사도 자기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업 지주회사 또는 오퍼레이팅 홀딩스 컴퍼니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한 H1 그 홀딩스 컴퍼니가 있을 때 그 브랜드 로열티 피를 더 많이 내냐 하는 것들은 보니까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더 명확해졌고, 사업 지주회사, 회사가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로 좀 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지주회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인 걸 봤고요. 두 번째 그 H2 가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제 홀딩스 컴퍼니가 있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 로열티 피를 더 많이 내는 그런 관계가, 만약에 회사가 RPT 커미티, 한국말로는 이제 내부거래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내부거래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보니까 RPT 커미티 또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이사회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비정상적인 상표권 지불이 훨씬 작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통제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연구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메인 발견이고요. 이 연구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벌회사 계열사들은 약 그 매출액의 0.35% 또는 금액으로는 한 2.3 밀리언이니까 한 25억 정도를 매년 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사 전체가 아니라 개별 그 계열사니까 한 그룹사만 해도 계열사가 40개, 50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로열티 또는 상표권이라는 거는 학술 용어로는 우리가 많이 스터디하지는 않지만 릴레이티드 파티 트랜잭션에서 관계자 거래라고 될 것 같아요. 또는 내부자 거래, 관계자 거래가 되는데 관계자 거래에 속하게 되고요. 그러면 관계자 거래 또는 RPT 릴레이티드 파티 트랜잭션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efficient contract perspective는, 만약에 그 계약만 그 암트랭크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트랜잭션 코스트도 줄일 거고, 남한테 모르는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LCD 패널을 살 때 어디 타일랜드나 중국에 가서 살라 그러면 이 회사가 제대로 품질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납기는 맞을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언서텐티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 왔다 갔다 힘든데,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의 트랜잭션 코스트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 이피션트해지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conflict of interest perspective인데, 만약에 그 한쪽 그런 내부 거래 또는 관계자 거래를 할 때 한쪽만 유리해지고 한쪽이 손해 보는 거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입장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 브랜드 로열티도 일종의 릴레이티 파리 트랜잭션이라고 그러는데, 릴레이티 파리 트랜잭션을 가지고 해서 터널링 리터러처, 터널링이라는 그 현상을 발견한 리터러처가 있는데요. 터널링은 별게 아니고 그 릴레이티 파리끼리 거래를 할 때 웨스트 트랜스퍼가 있다, 부의 이전이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있다는 연구를 이제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좀 다른데, 미국의 경우는 이 RPT 리터러처럼 주로 회사와 이기제큐티브 또는 메이저 쉐어홀더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바인 옥셀리, 삭스 전에 있었던 앨런이나 월드컴 같은 그 어카운팅 스캔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아시아로 오면 좀 독특하죠. 아시아는 이제 그룹 체제를, 비즈니스 그룹 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사익 편취 행위,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2002년에 나온 이게 아마 백이용 교수님 JFE 논문인 것 같은데, 보면 M&A 과정에서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이 이익을 보는 거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또는 프라이빗 시큐리티 오퍼링도 있고, 그다음에 이 김 논문은 이게 우리 카이스트 선배 교수님 논문인데, 은퇴하신 텍스 인듀싱 인컴 시프팅이라 해서 재벌 그룹 내에서 세금이 누가 더 세율이 이펙티브 텍스 유효 세율이 높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끝에서 두 번째 논문은 제 논문인데, 아까 했지만 도네이션 또는 이 체리티블 컨트리뷰션도 계열사 내에서 누가 낼 것이냐.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회사 보고 많이 내라든지, 대주주 지분이 낮은 회사에서 많이 내면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액주주들 돈이 나가니까 그런 스트래테직 얼로케이션이 있는 걸 저는 발견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거는 인트라그룹 브랜드 로열티 피도 그 터널링의 도구가 채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벌 그룹사 내에서 상표권을 거래할 때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터널링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로열티 피는 컨트랙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 그럼 도대체 그 인트라그룹 브랜드 로열티 피 또는 상표권 거래 계약들이 에퀴터블리, 그러니까 페어하게 측정되고 페어하게 체결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컴플리트 디스크레셔널이니까 그냥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표권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다든지 정부가 중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둘이서 알아서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겠다는데 개입을 밖에서 못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 사항도 아니고 보통, 그다음에 주주총회 승인 사항도 아니고 그야말로 계열사끼리 거래고, 또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상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회사들끼리 주고받지만 연결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대단히 이제 숨은 비용이었습니다. 이제 숨은 비용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건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유명 그 건설회사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호텔, 여러분들 잘 아는 호텔에 있는데, 이런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세팅한 다음에 거기에다 상표권을 주는 걸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부당하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발을 했고, 그것들이 적어도 1심에서는 이제 그 유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30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이 내막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적어도 외부에서 시각이 그렇게 곱진 않다. 이 뭔가 상표권을 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냐요. 저는 이 상황은 이 내막을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자산 총액 규모가 그룹 전체에서 5조가 넘으면 상표권에 대해서 공시를 해라, 이게 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인데요.
2018년 3월 28일 날 이 법 이제 이 국회 의결 이런 상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를 올해부터 바로 그러니까 3월 29일 하면서 2달 내로 대기업들은 5조가 넘으면 상표권에 대한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라 이렇게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5월 말에 회사들이 공시를 하니까 한 달 만에 7월 3일 날 지주회사과에서 같은 국은 아까 말한 여긴 공시점검과인데 공시점검과에서 나가니까 지주회사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상표권 거래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에서 나온 수익 구조를 보니까 야 브랜드 수수료 아까 상표권 거래액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더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여준 게 이런 플로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봐가지고는 이게 트렌드가 어느 쪽인지 약간 이렇게 역대각선 같기도 하고 봐도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저희는 뭐 이런데 이제 리서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바쁘시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보진 않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데 자료 분석에 투입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안 보이는 트렌드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도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주회사에 포커싱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주회사는 무엇이냐? 지주회사의 이제 그 정식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나온 정식 그 데피니션을 보면 어떤 특수 목적 법인인데 그 목적이 그 계열사의 컨트롤링 레벨,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을 소유하는 목적으로 생긴 소유 목적의 그 특수 목적 법인인데요. 중요한 건 프라이머리 롤이 그 지주회사의 주요 목적은 액티브 매니지먼트나 스트래티직 플래닝 같은 걸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소유는 하되 그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럼 유엔의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이코노믹 앤 소셜 어페어라서 데사라고 그러는데 데사라는 이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주회사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냐 보면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는 사람 숫자가 3명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매출액도 뭐 250,000인가요? 뭐 어느 유로 이하야만 되고 홀딩 컴퍼니고 너무 커버리면 그때부터는 홀딩 컴퍼니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홀딩 컴퍼니는 사실 되게 소수의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위한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유엔에서 데사에서는 헤드 오피스라는 컨셉도 얘기했는데 이 보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매니지럴 액티비티를 한다 가서 뭐 계열사에 가가지고 너는 이런 투자 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매니지해라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오버시잉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홀딩스 컴퍼니가 아니라 헤드 오피스 우리로 치면 본사 미국에서는 약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헤드 오피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옛날로 치면 구조본 그러던 그다음 회장실 이런 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지주회사는 아까 말한 좀 전에 봤던 이 지주회사의 개념도 좀 나뉘고요. 이 헤드 오피스의 개념도 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약간 기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으로 해외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조금 다른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되게 영어로는 제가 피클 스탠스라 그러는데 제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한 느낌이 있어요. 보면 86년에만 해도 지주회사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도대체 제가 옛날에 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지 부위원장을 지셨던 고위공무원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옛날에는 이 피라미드식 그 지배 구조를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한 뭔가 이게 피라미드의 비밀 해가지고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식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제력 집중을 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재벌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영자들을 보면 어떤 정치 상황이 오거나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카멜레온처럼 변해가지고 생존을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피라미드식으로 안 되니까 순환 출제. 네가 나를 사고 나는 너를 사고 또는 상호 출자, 순환 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거미줄 같은 소유 구조가 발달해서 외국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우리 이제 많은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가 와서 첫 번째 외환위기가 왔는데 그 이후에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구조가 문제다, 순환 출자가 문제다 이런 이제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또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하기에 순환 출자가 문제인가 보다. 그러면 다시 지주회사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피라미드식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변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와가지고는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2007년에 와서는 아예 뭐 촉진한다 그러나요? 몇 년 내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좀 법적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를 줘가지고 일종의 지주회사 체제로 가도록 드라이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불쌍한 게 언제는 하지 말라 그랬다가 언제는 하라 그래서 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또 지주회사를 전환해서 너희 뭐 돈 빼먹는 거 아니지 이런 식의 또 그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원래 그냥 비즈니스 하고 있을 뿐인데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는데 또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비난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테이블 1이 저희 사용하고 있는 샘플이고요. 보시면 농협이나 뭐 미래에셋 같은 그 금융지주회사는 뺐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빼고 이게 테이블 1의 패널 D인데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주 지분이라고 하는데 동일인 지주 지분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회장님 지분, 대표로 있는 회장님이 각 계열사의 지분이 얼마냐 이걸 비교해 봤는데요. 보면 이쪽 컬럼은 브랜드 로열티를 내는 회사, 그러니까 계열사죠. 이쪽 컬럼은 브랜드 로열티를 상표권을 받는 회사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내는 회사보다는 받는 회사의 지분율이 높답니다. 그것도 약간 그렇죠. 아무래도 회장님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데 두 번째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홀딩스 컴퍼니의 경우 지주회사의 경우 보면 회장님 지분이 더 높죠. 13이 아니라 17%까지 올라가고 또 계열사는 더 낮습니다. 2.9%밖에 3% 미만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회장님 지분이 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지주회사로 더 몰리니까 보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지주회사로 그 부를 몰아주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유니베리어 테스트니까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브랜드 로열티 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살펴보려면 정교한 리서치 디자인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 브랜드 로열티 피를 노멀 그 브랜드 로열티 피 또는 익스펙티드 브랜드 로열티 피하고 정상 브랜드 로열티 피하고 비정상 또는 에브노멀한 좀 더 뭔가 수상한 브랜드 로열티 피로 이걸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그 브랜드 로열티 피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expected brand royalty fee 모델을 만들어서요. 브랜드 로열티 피 공시된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변수들 뭐 회사의 연령이나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려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리그레션 결과인데요. 보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브랜드 로열티 피 상표권이고요. 보면 이게 뭐 맥센스 하죠. 보면 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회사 크면 클수록 브랜드 로열티를 더 많이 내고요. 이 빨간색 요게 재밌는데 RPT 세일스라는 거는 내부 그 계열사 매출액. 이게 뭐 예를 들면 삼성이 현대나 LG에 파는 게 아니라 삼성 내부에 팔 때 계열사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브랜드 로열티 피를 적게 낸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매출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브랜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밖으로 팔 때는 이제 브랜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계열사 매출을 할 때는 브랜드 로열티를 작다 그래서 약간 상식적인 그래도 알스퀘어도 15% 이상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죄송한데 저 펌이라는 게 페인 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네네네네네네 내가 페인 맞아요. 계열사 개별 계열사.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좀 전에 나온 리그레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 피를 측정해 봐야 되는데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 피를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놓는 리그레션식이 H1을 테스트하는데요.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는 아까 좀 전에 본 익스펙티드 브랜드 로열티 리그레션에서 나온 리지듀얼 텀 그러니까 잔차항을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 피로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홀딩스 컴퍼니 또는 아더 컨트롤 베리어블들을 나서 이제 리그레션을 돌려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리그레션 1을 보면 이 홀딩스 컴퍼니 지주회사의 경우에 보니까 그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비를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보이죠.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다른 인자들을 통제하고도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컬럼은 아까 그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로 나눠보는 거 있는데 봐도 사업 지주회사에서는 안 걸리고 순수 지주회사가 시그니피컨트하게 그 파지티브하게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펌 사이즈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나오는 것도 여전히 나오고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데 아까 보면 오너십 퍼센테이지와 컨트롤링 쉐어도 이게 아까 말한 회장님 지분이죠. 그 동일인 지분인데 동일인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비를 안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일반적으로 홀딩스 컴퍼니의 회장님 지분이 많다 했지만 계열사에도 만약에 회장님 지분이 많으면 거기서 돈을 빼지는 않는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정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프라이빗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빗 펌 회사가 상장회사냐 비상장회사인데 비상장인 경우는 더 조금 낸답니다. 비상장인 경우는 아무래도 더 회장님 개인 회사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주주들이 많으니까 희석된다고 보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트롤 변수들을 봤고요. 보면 뭐 우리가 그룹 더미 또는 이어 픽스드 이펙트,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 이런 것들을 다 통제했고 약간 R스퀘어는 약간 5% 4% 정도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형식의 리그레션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코노메트릭스도 중요하니까요. 그 메인 리그레션에 더해가지고 이 아까 홀딩스 지주회사는 도대체 왜 설립하느냐, 지주회사의 설립 동인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홀딩스 컴퍼니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놓고 해크만 투 스테이지 리그레션을 넣어서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로고 아까 메인 리그레션 패널 A를 퍼스트 스테이지로 돌려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H2는 이게 이제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 주제인데 내부거래 이거 삼성전자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요. 내부거래위원회라 그러면 뭐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 기반 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뭐 일을 하겠다는데 보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다 이 사회이사들입니다. 외부자들이고요.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아주 그 어드밴스된 저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죠. 글로벌한 회사니까 내부거래위원회를 무려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에서.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소집결의나 주요 권한, 주요 의무를 하고 있는데 권한을 보면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 그래서 계열회사한테 내부거래 현황에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직권조사 명령권, 그래서 간사한테 주로 이제 법무팀인 것 같은데 법무팀에 이거 뭔가 불법이 없었는지 이상한 거래가 없었는지 현황 자료를 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시정 조치도 건의할 수 있는 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또 그 회의록인데 이거 보면 200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올해도 보면 2월 10일에 보면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그 상표권 사용 거래를 계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미리 이제 보기도 했고요. 또 작년의 경우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니터링이 내부거래위원회가 있으면 상표권 거래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보도자료인데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통 각 그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보는데 뭐 감사위원회는 회사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 되면 상법상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뭐 당연히 늘고 있지만 그래서 회사 규모가 커지는 건데 이 내부거래위원회라는 거는 사실은 상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데도 사실 최근에 꽤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송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로 자꾸 고발되고 그러니까 프리엠프티브하게 자기 보호 측면에서 이 내부거래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는 이 내부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법적 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주 그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큰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있고요. 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아까 본 삼성전자는 무려 2004년부터 대단히 일찍 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2는 아까 그 리그레션, 애브노멀 브랜드 로열티 리그레션에다가 이 RPT 커미티의 독립 변수와 또 RPT 커미티와 홀딩스 컴퍼니의 인터액션 텀을 같이 넣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는 이 RPT 커미티와 홀딩스 컴퍼니의 인터액션 텀에 네거티브한 로딩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리그레이션을 다시 돌렸는데 보면 뭐 홀딩스 컴퍼니에 계속 H1에 걸리듯이 홀딩스 컴퍼니는 파지티브하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피오 홀딩스 컴퍼니에는 걸리지만 그 오퍼레이팅 홀딩스 그러니까 사업지주 회사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H2와 관련돼서 이 홀딩스 컴퍼니와 RPT 커미티의 인터랙션 텀에는 또 시그니피컨트하게 네거티브한 로딩이 걸리고요. 또 퓨어 홀딩스에도 걸리긴 합니다. 퓨어 홀딩스에도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오퍼레이팅 퓨어 그 홀딩스 컴퍼니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LT1과 같은 이제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RPT 커미티가 있는 경우에는 홀딩스 컴퍼니 때문에 설립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드버널 브랜드 로열티가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계속 이코노메트릭스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도대체 RPT 커미티를 설립하는 것조차도 뭐 또 다른 그 동인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사회이사가 많으면 또는 뭐 과거에 회사가 펌 사이즈가 큰 회사가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RPT 커미티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놓고 우리가 그 뭐죠? IB 어프로치라는데 인스트루먼탈 베리어블 어프로치로 투 스테이지 리그레션도 돌린 결과가 좀 전에 봤던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봐서도 이코노메트릭상 저희 큰 문제가 없도록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IB 어프로치, 인스트루먼탈 베리어블 어프로치 말고도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우리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안 하면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파이낸스 저널에 어카운팅 저널에 퍼블리시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또 하나 사실 지난 한 좀 더 됐죠.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0년 전부터 저희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박사과정 할 때도 그랬던데 매칭을 또 안 하면 힘든 경우가 있어서 매칭도 했습니다. 매칭도 propensity score 매칭이라 해서 이 브랜드 로열티 피를 내는 회사하고 홀딩스 컴퍼니 있는 회사하고 아닌 회사하고 좀 더 유사한 매칭을 해가지고 결과를 봤는데도 똑같이 H1은 홀딩스 컴퍼니 파지티브하고요. 홀딩스 퓨어에는 또 파지티브하지만 홀딩스 오퍼레이션은 아닌 경우 또는 RPT 커미티와 홀딩스와의 그 인터랙션 텀의 네거티브 또는 RPT 퓨어 홀딩스 컴퍼니하고 RPT 커미티의 인터랙션 텀도 네거티브한 경우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메인 리서치 발견이고요.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트라 그룹 브랜드 로열티 피 또는 뭐 그 대기업 집단 내 상표권 거래가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 생각에는 그 학계에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뭐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도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 인트라그룹 브랜드 로열티 피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었고요. 특히나 뭐 그걸 RPT로 그 정의한 논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링 리터러처 아까 말했지만 그 RPT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느냐도 저희 새로운 채널 그야말로 M&A나 저 뭐 기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가지고도 이런 부의 이전이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그 연구 기원인데 거버넌스 메커니즘 우리 보면 뭐 우리 회계학자들은 오디트 커미티 감사위원회를 많이 연구했고요. 뭐 다른 뭐 파이낸스에서도 감사위원회 또는 다른 그 위원회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는 이제 릴레리 파리 트랜잭션 커미티라는 내부거래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어카운팅이든 파이낸스 또는 그 매니지먼트 리터러처에서 릴레리 파리 트랜잭션 커미티를 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커미티 체제, 거버넌스 체제를 학계에 소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학계에도 도움되지만 밖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RPT 커미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RPT 커미티 말하자면 우리 LG 그룹이 상당히 선도적인 그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PT 커미티 내부거래위원회가 올해인가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새로 시작되고 있는 트렌드인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예측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퓨어 홀딩스 컴퍼니하고 오퍼레이팅 홀딩스 컴퍼니를 구분하는데 보통 보면 미국에서는 지주회사라 그러면 대부분 오퍼레이팅 홀딩스 컴퍼니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퓨어 홀딩스 컴퍼니는 주로 요즘 한국과 일본 또는 이제 영국 같은 데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룹 포맷이 지금 우리 코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좀 더 앞섰지만 중국도 선단식 체제로 뭐 하웨이 그룹이라든지 무슨 그룹 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비즈니스 그룹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게 뭐 제일 옛날에 재벌 연구한 사람들은 재패니스 게이레츠라 해서 걔네들도 선단식 그 계열 구조가 있었고요. 또 타이완에도 뭐 이런 직관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고 또 인디아에도 트레이딩 하우스, 그다음에 독일에는 콘체른,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도 그런 그룹포스 인더스트리알인가요? 뭐 그런 그룹 체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타타 그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타 그룹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제 큰 회사인데 타타 그룹 보면 이제 계열사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회사들이 만약에 타타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으면 매출액의 0.25% 정도를 상표권으로 받고 있고 타타라는 그룹을 쓰고 있지 않는 타타 계열사라 그러면 0.21%, 15% 또는 이것도 있지 않은 회사들도 한 0.1%는 이제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컨트로버셜하다 그러는데 약간 왜 돈을 내고 있냐는 그런 비판이 사실은 96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과감하게 이 상표권 거래를 내라는 정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언론이 고발하거나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큐세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까 뭐 건설회사처럼 그냥 개별 기업에 대한 검찰 조사나 고발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통계적 분석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얘가 이제 같은 타타 그룹인데 타타 그룹은 저는 몰랐는데 이 TAJ라는 호텔 그룹이 대단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얘기하기를 이 TAJ 그룹 오브 호텔, 이 호텔 그룹이 타타 그룹에 속하지만 타타 그룹보다 더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로열티를 타타 그룹에 내고 있다. 아까 보면 우리 뭐 아시아나가 금호 산업에 내는 거랑 비슷한 건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이제 이런 잡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로열티 피에 대한 컨선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는데 연구는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공언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 시사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퍼블릭 섹터 뭐 행정학을 공부하셨으니까 행정연구원이든 이제 퍼블릭 섹터에 가실 가능성이 많은데 이 지주회사의 제도가 우리는 진짜 조변 섞게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 말랬다가 하라 그랬다가 또 요즘 비판적인 시작이 새로 시작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브랜드 로열티 피에 대한 것도 갑자기 3월 말에 의결을 해가지고 다음 달 또 다다음 달까지는 공시를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얼마나 이제 연구가 됐을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나면 그런데 수요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정책적인 자리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에 기반된 정책 행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3월 28일 날 의결을 해가지고 3월 29일 날 배포하면서 당장 5월 5일부터 내역을 공개하라 뭐 이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빨리 벌어지고 있고요. 그 전에 얼마나 논의됐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연구고요. 오늘은 뭐 대강 시간은 1시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충열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또 연구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 그 재벌 제도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 또 정책, 또 지금 하시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우리 학생들은 좀 받기 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조금 클래리피케이션을 몇 가지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메인 리조트에서 홀딩이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홀딩이라는 거는 그룹사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네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네. 이게 다 그룹사에 있는 회사들인데요. 다 그룹사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룹사에 있을 때 그 그룹사가 홀딩스 컴퍼니 체제로 전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건데 이게 지금 저희 샘플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샘플에 있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SK에 속하거나 LG에 속하거나 롯데에 속하면 홀딩스 컴퍼니에 속한 회사들인 거고 체제. 여기 삼성그룹이나 뭐 하나그룹에 있으면 홀딩스 컴퍼니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요 그룹에 속하느냐 요 그룹에 속하느냐를 보는 것들이 홀딩스 컴퍼니의 영일 베리어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터널링을 얘기를 하셨는데 꼭 홀딩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터널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저 홀딩스 없이도 그냥 지분을 가지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그 홀딩스가 그 유의미한 그 이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이게 지금 주장하시는 어떤 터널링이나 그런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서 뭔가 웰스 트랜스퍼가 되는 거에 대한 에비던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저희는 뭐 브랜드 로열티가 저희는 시그니피컨트하고 주장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실은 뭐 M&A라든지 더 큰 덩어리 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작은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당연히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연구를 봤는데 보면 뭐 그 홀딩스 컴퍼니 체제를 경우는 특히 순수 홀딩스 컴퍼니는 배당 말고는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꼭 배당을 내지 않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배당이 말고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회사들이 보통 보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료로 그 계열사 입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매니지먼트 컨설팅 피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 컨설팅이라기보다는 보통 홀딩스 컴퍼니가 뭐 그 격리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적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근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 로열티 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몇백억이라도 받게 되면 그 홀딩스 컴퍼니의 현금 흐름이 꽤 나아지죠. 왜냐면 그 배당을 회사들이 안 내고 있는데 아까 보면 뭐 300억이라도 받게 되면 근데 홀딩스 컴퍼니는 보통 보면 그 회장님들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패밀리들 회장님뿐만 아니라도 사실은 패밀리들이 보통 보면 2세 또는 3세한테 홀딩스 컴퍼니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웰스가 그 지주회사를 좀 더 그 파이낸셜리 헬티하게 만드는데 브랜드 로열티가 사용되는 원 오브 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글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홀딩스 컴퍼니로 가지고 있지 않은 계열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뭐 내부 거래나 다른 형태의 터널링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홀딩스는 그런 내부 거래 다른 그 내부 거래를 하기가 힘드니까 더 이 브랜드 로열티에 더 의존한다. 그런 에비던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홀딩스 컴퍼니도 다른 것들도 있는데 원 오브 더 채널인데 그러니까 홀딩스 컴퍼니나 홀딩스 컴퍼니 아닌 회사나 브랜드 로열티 피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똑같은데 홀딩스 컴퍼니인 경우 브랜드 로열티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더 커진다. 왜냐하면 주로 아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컨트롤링 쉐어홀더의 지분이 유난히 높다. 홀딩스 컴퍼니가. 그러니까 홀딩스 컴퍼니에다가 지분을 몰아넣고 다른 회사들은 지분이 낮으면 거기서 브랜드 로열티 피를 많이 내게 되면 결국 나의 재산만 늘어나는 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그 쉐어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효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동일인 지분이라고 그러는 오너십 퍼센테이지 컨트롤링 쉐어홀더가 어디 갖고 있냐 보면 홀딩스 컴퍼니에 유난히 17% 정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리그레이션에도 오너십 퍼센테이지 컨트롤링 쉐어홀더가 있어요. 이게
유의미한데 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매그니튜드를 봐도 홀딩스 컴퍼니가 더 크게 걸리는 걸로 봐서 물론 동일인 지분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홀딩스 컴퍼니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종의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 또 유럽 같은 경우 홀딩스 컴퍼니가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인데 우리는 일종의 회장실 기능을 하죠. 우리는 보면 30명에서 많으면 거의 60명, 100여 명 같은 회사를 꾸려놓고 경영 기획실처럼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분들의 거기 보면 뭐 부회장님도 보통 계시고 연봉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피가 많은데 그걸 어디서 조달할 거냐 배당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일단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이라도 받아서 현금이 돌아가야 되니까 뭐 그런 사실 운영비 각출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계속 조금 의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질문이 있었던 게 이게 다른 터널링의 방법들도 있을 텐데 이제 로열티에 이제 이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 이제 그게 혹시나 지금 아까 이제 홀딩 컴퍼니의 데피니션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홀딩으로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홀딩스 컴퍼니가 아닌 다른 지분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걸로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그 지분 관계로 엮여 있으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오퍼레이션 홀딩처럼 뭔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뭔가 거래를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빼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힘드니까 아마 그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 홀딩 오퍼레이팅이라는 것도 사실 효과가 이제 없다는 게 아마 로얄티보다는 다른 걸로 좀 빼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로 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소유 관계에 있어서는 이 로얄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익 편취의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우리 그 내부거래위원회 예를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를 봤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다른 계열사 바이오에피스나 이런 데서 브랜드 로열티를 빼먹고 그런 인센티브는 없죠. 사실 그 큰 회사한테 푼돈이기도 하고 워낙 그 오퍼레이션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워낙 솔리드하면 그런 거 해야 될 필요 없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 체제라 다른 이제 현금 나올 거기가 없는데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커질 테고요. 이 다음 표에 보면 그래서 다른 그 내부 거래들도 같이 봤는데요. 뭐 크레딧 오퍼링이나 롱텀 서플라이 컨트랙 같은 경우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 거래를 만약에 크레딧 오퍼링이나 롱텀 서플라이 컨트랙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적게 에브노멀 로열티를 하는 걸로 양쪽에 이게 서브스티튜트 관계라 그러나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보이는데 저희가 정교하게 컨트롤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에브노멀 의미고 이것 자체는 에브노멀 한다기보다는 이제 금액 전체 통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가 그렇게 그 브랜드 로열티 피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채널도 분명히 있는데 홀딩스 컴퍼니가 좀 더 인센티브 크고 그리고 또 용이한 채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연구 보면서 그랬던 게 이게 자회사 지금 로얄티를 내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홀딩 컴퍼니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선후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어느 회사가 먼저 설립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이 로열티를 설명하는 아까 처음에 이제 모델 그 업노멀 로열티를 하실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아주 뭐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그건 안 했습니까? 이름을 만약에 말하자면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삼성 예를 들어서 보면 뭐 LG 같은 경우도 예를 보면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광고 회사는 삼성도 제일기획이라는 회사가 제일기획을
그 삼성 로고는 쓰는데 똑같은 로고를 그렇지만 이름은 제일기획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 광고회사는 롯데가 되어 있고 대원기획이라고 쓰고 있고 LG 같은 경우도 뭐 G2R이라든지 또는 HS 에드라고 해서 이름을 빼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자료를 분석하면서 보면 분석이라기보다는 컬렉트하면서 보면 대충 그 브랜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브랜드 로열티비를 조금 요율을 아까 보면 0.4 곱하는데 0.2를 곱하든지 조금 조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소비재 기업이냐 아니냐도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포 애프터 또는 뭐 누가 먼저 설립됐느냐. 당연히 아까 삼성의 예도 뭐 전자가 더 오래됐으니까 바이오 에피스나 이런 새로 생긴 회사들이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3년치 쓰는 건데 2018년에 데이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대단히 정교한 분석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첫 번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년도 같고 2018년에 이제 나오자마자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더 힘들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한 데이터가 한 10년 축적이 되면 또는 뭐 그런 중간에 팔리거나 새로 들어온 회사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고 아까 말한 좀 더 정교한 뭐 디퍼런스 앤 디퍼런트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데이터가 20년 쌓이게 되면 아까 에브노멀 모델을 할 때도 지금은 인더스트리에서 뭐 에브노멀 하냐를 결정했지만 그거보다는 뭐 그 타임 시리즈를 위드인 펌으로도 할 수 있고 좀 더 정교한 연구 방법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데이터가 새로 나왔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크루드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핫한 주제로 이런 연구 접근이 됐다고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네, 아주 하여튼 재밌는 그 진짜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돌리셔가지고 제가 아까 그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카툰에 있는 그 지나가는 길에 돌멩이를 몇 개 한번 좀 던져봤고요.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학생들 질문 있으면 예, 질문 안 돼요? 옆에 거 한번 해보죠. 왜 안 돼? 아니 뒤에 가서 하든지 그 왜 앞에 네,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만 테이블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그 프라이빗으로 넣은 그 표에서 그 프라이빗 펌은 상장된 기업과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더미 변수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 그러니까 발표하신 바에 따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그 홀딩스 회사일 경우에 좀 abnormal 브랜드 로열티가 이제 증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뭐 홀딩스 회사에 대한 다른 수입원이 없으니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서 그 수입원을 채운다라고 이제 좀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따르면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로열티를 통해서 이제 로열티가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이제 피로 더 많은 이제 부를 홀딩스 회사에 축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 프라이빗 컴퍼니 펌 이 변수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상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여부로 한 거고요. 영일 배려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페잉 컴퍼니죠. 그 상표권을 지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자료 구조가 중요한데 저희 상표권 자료는 개별 회사가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삼성그룹 또는 LG그룹 이런 데서 우리 회사의 상표권 거래는 이렇다 그래서 쭉 아까 우리 한진그룹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누가 얼마 내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그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해도 그 그룹사에 속해 있는 자산 규모 전체 그룹사의 자산 규모가 5조가 넘기만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시각은 회사가 프라이빗 컴퍼니인 경우는 말하자면 저희가 보는 이제 언더라인 그 어썸션은 홀딩스 컴퍼니의 그 컨트롤링 쉐어홀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높은데 프라이빗 컴퍼니도 보통 보면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보통 경우는 프라이빗 컴퍼니는 상장 계획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상장할 때 지분을 이제 외부로 희석하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서 그 회사의 부를 빼낼 인센티브가 많이 적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반대로 이 그 상표권을 지불하는 회사에는 비상장이면 그 외부의 시선 또는 이제 주주가 간섭하는 왜 이렇게 상표권을 많이 내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뭐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있다는 건 이제 상상은 가능한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표권 거래라는 게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얼마를 내든 적어도 2018년 이전에는 공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기획실에서 또는 지주회사가 결정하면 그대로 내는 거 그조였지 이거를 뭐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이사회에서 야 우리는 5% 냅시다, 2% 냅시다, 3% 냅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5% 이상 낸다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어떤 소액주주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그 금액이라 아무래도 프라이빗 컴퍼니보다는 퍼블릭 컴퍼니에서 더 돈을 많이 빼는 걸로. 그래서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 이전에 썼던 그 기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인데 보통 보면 기부금도 퍼블릭 컴퍼니인 경우는 더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재벌그룹산에 5개 계열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중에 3개가 상장회사고 2개가 비상장이면 주로 상장회사들이 기부금을 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 10억을 이번에 내야겠다 무슨 재난기금으로 그랬을 때 누가 더 많이 낼 것이냐. 사실은 만약에 그 각자 5개 회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서로 조금 낼라 그러겠죠. 근데 주로 왜 상장 회사들이 더 많이 내느냐? 그건 이제 상장 회사의 동일인 지분, 대주주 지분이 더 작고 소액주주가 상장 회사의 지분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라이빗 펌이 그러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유입을 말씀하셨는데 프라이빗 펌은 이제 외부에서의 그 모니터링이 좀 없어서 굳이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채널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부의 축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개발사들을 보면 뭐 필요에 의해서 그냥 계속 비상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처음 생기면 이제 비상장이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비상장 회사의 주주 총회를 가보면 이 회사 그 메인 주주 회장님하고 한 2~3명 정도 뭐 다른 경쟁 회사라든지 몇 개 그냥 거의 뭐 주주 총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모니터링도 없지만 그래서 모니터링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했지만 문제는 상장회사라고 해서 모니터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두 번째는 아까 그랬지만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다가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면 우리는 보통 회사들이 상장으로 가죠. IPO 하는데 상장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만약에 처음에 회사를 우리 회사에서 60%를 내고 뭐 경쟁 회사 또는 고객이 20% 내고 또는 은행이 10% 내가지고 보통 그 100% 회사를 만들고 그게 비상장 체제로 가다가 한 회사가 5년, 10년 지나니까 대단히 이제 뭐 유명해진다. 요즘 뭐 바이오 회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IPO를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60% 중에 한 30% 또는 25%를 밖으로 넘기면서 거기서 큰 부를 축적하는데요. 그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그 회사에서 뭐 한 20%, 30%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되지 않습니까? 상장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브랜드 로열티피를 홀딩스 컴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 낸다고 해서 나는 20%만 손해 보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전에
프라이빗 컴퍼니일 때는 내가 60%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내기가 싫은 거죠. 네, 그 혹시 프라이빗 펌의 그 아까 총수 지분 그거를 뭐 디스크립티브라도 보여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그쵸? 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꼭 보여드리겠지만 뭐 안 봐도 제 말은 저희는 알고 있는 게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상당히 높다. 총수 지분은 보통 상장 전에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통 애니토털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그렇게 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말 재밌는 주제로 또 한국 데이터로 쓰신 건데 또 새로 나온 그런 데이터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이 재벌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그 뭐 사익 편취 뭐 너무 좀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좀 전가시키는가 어떤 형태로 전가시키는가 로열티라는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유충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